164쪽에 이 정책론은 전체 4개나 5문제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1장에 부동산 문제 및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하고 방법 정도, 그리고 또 시장 실패 원인을 구분하는 게 초점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1번에서 10번 정도까지는요, 정책 개요에 대한 문제들인데 그다지 크게 어려운 문제들도 없고 별도로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거 없어요. 뒤에 다 중복적인 그런 유행들이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시면 되고. 자, 168쪽에 11번으로 바로 갑니다. 시장 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시장 기후를 통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개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1번 지문은 시장 실패가 바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이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의 개입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1번이 바로 틀려 있습니다. 옳은 걸 찾는 건데 그 왜 시장 실패를 수사하는 게 정부의 개입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 실패를 수사하는 방법이 있죠. 거기 5번 지문을 봐요. 코저 정리는 부의 효과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개입 없이 부의 효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코저 정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없이도 당연히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그럼 1번은 틀렸다는 걸 알겠고 5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죠? 바로 이 코저 정리는 부의 효과가 발생을 했을 때 개인들에게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해준다. 환경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해주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도 시장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외부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죠. 그게 바로 고지중입니다. 그 5번은 옳은 지문이고 1번 틀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그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경제적 기능과 정책적 기능 두 가지가 있는데 시장 실패를 수정할 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경제적 기능이고요. 정책적 기능이 아니라. 그다음에 3번에 있는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 목표를 수상하기 위해서, 즉 저소득층에게 소득이 골고루 되돌아가도록 하는 소득 재무에 초점을 두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로 정책적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의 주거 이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주택 정책들은 모두 정책적 기능의 일환이고 시장 실패를 수정한 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경제적 기능인데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지역지구제, 대표적인 경제적 기능의 일환이죠. 그리고 네 번째, 규모의 경제란 대량 생산 시 단위당 생산 비용의 정대 효과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대규모화하거나,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나 대규모화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죠. 그러니까 그 대량 생산을 통해 또는 대규모화를 통해 생산 비용의 감소 효과, 생산비가 감소해가는 것을 규모의 경제. 반대로 이제 대량화, 대규모화를 시켜서 생산 비용도 더불어 증가해버리면 규모의 불경제가 되는 거죠. 규모의 경제는 바로 대규모화나 대량 생산을 통해서 생산 비용이 감소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12번 문제. 시장 실패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하는데,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 기억에 보면 공공정세에서 흡연을 하여 주위 사람들의 건강을 해친다. 이거는 뭐죠?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가 가장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원인이죠. 그럼 기업은 당연히 시장 실패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지연의 과점 시장에서 기업들은 가격, 판매 지역 등과 관련하여 담합하기도 한다. 이것도 시장 실패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원인 중에 불안정 경쟁 시장이 있는데 그 불안정 경쟁 시장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독점이나 가점이죠. 독가점. 당연히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디귿에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등의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충분한 양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디귿에 있는 사례들이 전부 뭐죠? 도로나 가로등, 상하수도, 소방, 국방, 치안, 112, 119 이런 것은 전부 공공재입니다. 그지? 공공기관에서 비용을 투입해서 공급하는 제하죠. 이 공공재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긴다. 그러면 필요한 수량만큼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이 공공재는 과소 생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지? 이 공공재,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을 먼저 한번 점검해 봐야죠. 그죠? 시장 실패를 야기시는 원인들이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불안전 경쟁 시장. 요 이제 불안전 경쟁 시장에
독점이나 과점 시장 있죠. 독점. 그럼 독점이나 과점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공공재. 공공기관이 공부하는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시키죠. 그래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원인이 되죠. 공공재도 대표적인 시장 실패 원인이고, 그리고 또 규모의 경제, 좀 전에 나왔던 규모의 경제도 규모를 대규모화 시킴으로써 비용이 절감돼서 이익이 생기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비용 체감 산업, 규모를 대량화, 대규모화 시켜서 비용을 점차 감소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이 규모의 경제도 결국 시장을 독점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이 되고, 그리고 외부 효과, 대표적으로 시장 실패 원인이죠. 그지? 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 실패 원인이 되고, 또 정보가 특정 인력에 편중되어 있다. 정보의 비대칭도 도덕적 해이라든가 역선택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뭐 시장 실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기업하고 이런 것은 전부 지금 외부 효과, 그다음에 과점, 독과점, 그리고 공공재를 뜻하니까 시장 실패죠. 근데 리얼에 지나치게 까다롭게 복잡한 수출업 통관 절차로 기업의 물류 비용이 증가했다. 이거는 뭐냐?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수출입 통관 절차를 너무 까다롭게 변경을 냈더니 오히려 기업의 물류 비용이 더 증가해서 역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거는 뭐냐? 정부가 시장 실패를 수사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어요. 개입을 해가지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버린 겁니다. 이런 걸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미움도 마찬가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이것도 이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을 해가지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뜻이죠, 그죠? 정부가 시장 실패를 수사해서 개입을 했지만 상황이 호전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원 배분을 왜곡시켜버리는 비효율성이 증가한다. 이런 것이 이제 정부의 개입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된 거. 이 리얼하고 미움은 정부 실패를 뜻하는 겁니다. 시장 실패가 아니고. 요 시장 실패 사례들을 먼저 기억을 하고요. 이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올해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상 문제는 만들어 드리겠지만 그 시장 실패 원인들을 먼저 점검해 놔야 되겠어요. 13번 문제. 시장 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는 거죠. 이거는 외부 효과 중에서도 어떤 거죠?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효과가 있다, 그지? 근데 정의 외부 효과는 한 사람이 비용을 투입해서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가져주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비용을 투입하니까 비용은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비용은 한 사람이 투입하니까 비용은 사적 비용이 더 크죠. 그러나 이익은 한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이게 정의 효과고, 반대로 이제 부의 효과는 한 사람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손실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익은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더 큽니다. 그러나 비용은 뭐가 사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즉 한 사람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손실을 미치는 행위니까 뭐 오염을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또 뭐 폐수를 방류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오염을 제거하고 수질을 정화시키니까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그죠? 편익은 사적 비용이 더 크지만, 그러니까 지금 정의 해볼까 사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더 큰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다 이 말이니까 정의 효과를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의 효과는 항상 필요한 수량보다 어떻다 부족하게 더 적게 과소 생산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소 생산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행위를 야기하는 당사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또 보조금 등을 지급해서 장려 정책으로 정부가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제 부의 효과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손실을 미치는 거니까 없으면 진료죠. 근데 사회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이 과대 생산되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가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부의 효과는 규제 정책을 통해서, 정의 효과는 장려 정책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해결을 하죠. 그리고 정의 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해당 지역은 반드시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할 때는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량도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 부의 효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니까 규제를 통해서 해당 업체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만 상승하고 균형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지? 그리고 정의 효과는 이익을 보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을 유치하고자 하는 현상, 개발 유치 현상인 핀피 현상을 일으키고, 부의 효과는 손실을 보니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개발을 기피하는 거죠. 개발을 기피하는 님비 현상이 이야기됩니다.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는 딱 정리가 돼 있어야 한계가 풀릴 거예요. 자, 1번 질문 다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다. 그럼 사적 비용이 더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한 사람이 비용을 투입해서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거니까 정의의 효과죠. 그 정의의 효과는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과대 생산되는 문제가 아니고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필요한 수량보다 항상 부족하게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그 과소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계획을 내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조세를 감면해 준다. 이런 방법으로 장려를 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그래야 되겠죠. 이게 과대 생산이 아니고 과소 생산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소비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이런 특성으로 인해 공공재는 사회적 적정량보다 과대 생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역시 이것도 틀렸죠. 그러니까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비배제성, 누구도 소비에서 배제를 시킬 수 없다. 왜? 개인이 생산해서 내가 만들어낸, 내 돈 주고 내가 만든 거는 내만 이용을 해야죠. 근데 이 공공재는 정부가 비용을 투입해서 공급하는 거니까 누구나 똑같이, 그죠? 공동으로 소비를 할 수 있다. 공동으로 누구나 똑같이 소비할 수 있는 공동 소비 가능성이 있죠. 비경합성. 그리고 또 누구도 소비에서 배척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지금 이 진천동에 그 달서구에서 비용을 투입해서 공원을 하나 조성했는데, 그죠? 내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지역 주민이 옆에 와서 운동하고 이러는데, 야, 이 공원 내가 만든 공원이니까 여기 이용하지 마. 이럴 수가 없죠. 누구도 다 똑같이 이용을 할 수 있고 누구도 소비에서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는 이런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시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데, 이 공공재의 생산을 사회에 맡긴다. 그러면 필요한 수량보다 적게 생산되겠죠. 만약에 이 지역에 공원이 10개가 필요한데 지역 주민들에게 당신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공원을 조성해 보세요 하면 10개만큼 생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수량보다 과소 생산됩니다. 언제나. 그지? 그래서 정부가 비용을 투입해서 공급하는 재화가 바로 공공재죠. 역시 1번, 2번 모두 다 과소 생산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지? 3번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자연 독점 형성으로 인해 시장이 불안전화되어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이 규모의 경제가 바로 시장 실패를 야기시키는 원인이죠. 이게 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느냐. 예를 들면 동일한 물건을 생산한 기업이 A, B, C, D 4개의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말이야. 근데 요 A 기업만 규모를 대량화 시키고요. 또 대규모화 시킨 겁니다. 규모를 대량화, 대규모화 시켜가지고 비용을 절감해서 이익이 발생했어. 근데 다른 기업은 비용 절감이 없다. 그러면 이 비용이 절감된 A 기업만, 그죠? 규모의 경계가 발생한 A 기업은 이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결국 가격을 인하해서 저가 정책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소비자들은 전부 B, C, D를 선택하자고 A 기업만 선택하니까 결국 나중에 A 기업만 시장의 독점 기업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의 경계가 발생한 기업은 자연적으로 그 기업을 독점화시킨다면, 자연적으로 독점화시키니까 이 독점이나 가점, 불안정 경쟁 시장 중에 시장 실패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3번이 옳은 질문이죠. 그리고 4번에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다? 그럼 이거는 이제 사적 편익이 더 크다는 뜻이죠. 이거는 뭐죠? 부의 효과죠. 부의 효과. 그러니까 편익이 이제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더 크다. 이거는 한 사람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 사람에게 손실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적정량보다 생산도 가대 생산, 소비도 가대 소비되는 겁니다. 정의 효과는 생산도 가소 생산되고 소비도 이제 가소 소비되는 뭐 특징이 있겠지만, 부의 효과는 항상 가대, 적정량보다 항상 더 많이 소비도 가대 소비, 생산도 가대 생산되는 문제점이 생기죠. 그리고 5번에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는 시장 균형이죠. 그러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상태,
그런 상태가 시장 균형이고, 시장 실패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가 바로 시장 실패죠. 그리고 이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어요. 정부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지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좀 전에 나왔잖아요. 그걸 뭘 한다고? 정부 실패라고 한다니까. 좀 전에 나왔었잖아요. 저기 바로 옆에 12번 문제에 정부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어. 근데 상황이 호전되는 게 아니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이걸 정부 실패라고 하는 거 용어를 알아야 돼. 정부 실패. 대표적으로 정부 실패를 야기시키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지역지구제에서 주로 정부 실패가 야기됩니다. 부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어요. 개입을 해가지고 부의 효과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개입을 해서 용도 지역을 변경했는데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해가지고 개발 제한구역하고 묶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크니까 불포로 땅을 파헤치고 허가도 안 받고 토지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요 지역지구제에서 대표적으로 정부 실패가 야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죠? 정부 실패까지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용어를. 자, 뒤로 넘겨서 15번 갑니다.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거.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도 소비에서 이제 배제를 시킬 수 없고 또 누구도 공동으로 소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공동 소비 가능성. 이런 비경합성 또 비배제성. 5번 지문에 비배제성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으로 소비를 할 수 있죠. 이런 이제 두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3번에 보면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공재는 항상 4번에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필요한 수량보다 항상 적게 과소 생산되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 과소 생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비용을 투입해서 공급하는 제도가 바로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공재는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한 생산 비용을 부담한다? 아니죠. 정부한 생산 비용을 부담하는 건 아니고 공공재를 개인이 공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 기반시설 부담구역하는 거 들어봤죠?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요. 기반시설을 원래 정부가 시군구에서 설치를 해야 되죠. 근데 도로도 더 늘려야 되고 도로도 더 확장을 하고 공원도 zon하고 공동구도 파고 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이 구역 내에서는 어떻게 하죠? 민간이 이 지역을 개발할 때 기반시설 민간 시행자가 직접 설치하는 거죠. 비용을 투입해서. 그리고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정부에 기속해 주잖아요. 그죠? 이런 걸 뭐래요? 민간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게 하고 소유권은 국가에 기속시켜주는 제도. 이 지역지구제에서 나왔는데 이런 것을 재정적 지역지구제라고 하는 겁니다. 재정적 지역지구제. 그러니까 자금 부담만 민간에게 시켜서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공공재의 생산을 개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만 비용을 투입해서 공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은 틀려 있고요. 그 다음에 16번 17번 다 공공재에 관한 문제고 이제 18번부터가 외부 효과에 대한 문제인데 이 공공재는 최근에 한 2번 연속 시험이 나왔으니까요. 올해는 시장 실패 요인 중에서는 외부 효과에서 그냥 한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셔야 돼요. 다 중복적인 문제들인데 쭉쭉 풀어보면 다 똑같은 문제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쉽고 이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 두고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외부 효과는 정의 효과도 시장 실패, 부의 효과도 시장 실패, 둘 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에요. 여러분이 착각이 쉬운 게 부의 효과만 얘기하면 손실을 미치니까 시장 실패의 원인이고 정의 효과는 이익을 받는 거니까 시장 실패가 아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이 같다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있죠. 또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이 일치한다. 그러면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 시장 균형이 됩니다. 근데 정의 효과든 부의 효과든 전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지? 이게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지? 그럼 이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든 부의 효과든 둘 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고요. 올해는 한 개 정도를 예상을 해야 되니까 요 정도 지금 정리된 내용까지는 구분을 하고 계셔야 되겠고 22번 문제로 가봅니다. 22번 외부 효과에 대한 문제 함께 풀어야죠. 자, 22번에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어떤 개인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행위를 했어요.
근데 의도하지 않게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익을 주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다. 그게 정의 회복과. 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행위를 했는데 손실을 미치고 불이익을 주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복과죠. 부회복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익이나 손실을 주고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야 회복과 된 거지. 대가를 받았다. 또 손해를 주고 대가를 지불했다. 그럼 그거는 외복화가 아닙니다. 대가를 받지도 않고 지불하지도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외복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의 외복화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적정수보다 가소 생산되고 또 가소 소비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생산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그러니까 정의 외복화는 장려 정책이 요구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다. 뭐 그냥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그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꼭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다. 그냥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되지 뭘 또? 그 사적 비용이 더 크다. 사적 비용이 더 크면 이건 뭐죠? 정의 효과죠. 정의 효과는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가소 생산된다. 그래서 조세를 감면해주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 등 장려 정책이 효율적이죠. 그리고 네 번째, 소비 측면에서 정의 효과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외부 효과는 비용 측면에서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크고요. 소비 측면에서는 사적 편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큰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서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제공해주고 있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죠. 그럼 이 사회적 편익이 더 크고, 그다음에 비용은 사적 비용이 더 크다. 이 비용하고 편익 중에 뭐가 더 큰가를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4번은 틀려 있고 5번의 정의 효과는 핀변상, 부의 효과가 님변상과 관련이 있죠, 그죠? 요 정도까지는 수준의 문제라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외부 효과는 뒷장으로 넘겨가지고 지금 그 23번이라든가 그다음에 25번, 26번 이런 문제들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실시하고 있는 제도하고 실시하지 않는 제도를 구분한 건데 뭐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뭐 한두 개겠습니까, 그지? 근데 먼저 25번부터 한번 봐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골라라. 뭐 개발행위 허가제도 국토계획부에서 배웠으니까 알 거고 지역지구제도 지금 국토계획부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다 시행 중인 것 아닙니까? 근데 택지 소유 상한제라든가 토지 초과 이득세제는 90년대 말에요. 98년도에 이미 위헌 판정을 받아가지고 폐지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 제도 그러면 이렇게 시행되는 제도가 워낙 많으니까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지금 현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지 않고 이미 폐지됐거나 시행을 안 하는 제도가 있죠. 요거 지금 나온 거죠. 택지 소유 상한제 거기에 니은하고 리은의 토지 초과 이득세제 있죠. 이거는 둘 다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아서 폐지가 됐죠. 그럼 여러분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개발권 양도제도 TDR이라는 게 있죠. 이 개발권을 양도해서 토지용을 규제받은 소유자에게 손실을 간접적으로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미국 일부지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우리나라는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공한지세라는 게 있어요. 공한지세. 공한지가 뭔지는 알죠? 도시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방치하고 있는 토지 아닙니까?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방치를 하든 뭐 효율적으로 이용하든 그건 내 맘이죠. 근데 이 공한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또 그것도 이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거죠. 이것도 지금 폐지되고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세목에 있어 없어요? 세법에서 배웠나 안 배웠나? 배웠어? 뭘 배웠는데 종합토지세를? 세법에서 무슨 종합토지세가 어디 있습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종합부동산세. 옛날에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근데 종합토지세라는 건 없어 지금. 지금 시행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시하지 않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 초과 이득세제하고 택지 소유 상한제, 개발권 양도제, 공한지세나 종합토지세 이런 것들이 지금 실시하지 않는 제도들입니다. 요 5개만 기억을 해라. 알았죠? 충분히 어려이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지 않는 걸 알아야 돼. 시행하는 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시하지 않는 제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개 정도 기억해둬요. 택지 소유 상한제라든가 토지 초과 이득세제, 공한지세 다 위헌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런 것들 위헌 결정으로 다 폐지가 된 제도이고 종합토지세도 종합부동산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실시하지 않는 제도니까 기억을 해두고 24번에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이 빠른 순서로 나열된 거. 이 작년에 나온 문제죠. 그죠? 24, 5번이 전부 다. 자산 유동화 제도는 이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98년도에 제정 공포되면서 1998년도에 시행된 제도고요. 왜 중개사 제도는 1983년도에 공인중개사 제도가 처음 실시가 됐죠. 그렇게 해서 제1회 시험이 85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8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고, 법안은 83년도에 공포가 되고 시험은 85년도부터 첫 시험이 치러졌어요.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는 이제 부동산 실권리와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영삼 정부에서 이제 실명법을 제정 공포해서 이게 95년도가 1995년도부터 시행된 제도고, 그다음에 거래 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죠? 그 법에 의해서 이제 거래 당사자가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제도죠. 이거는 2000년대 와가지고 2006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자, 뒤로 넘겨가지고 40번 가볼까요? 이제 29번부터는 이제 정부가 시행에 개입하는 방법인데, 29번 문제가 바로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죠. 자, 정부가 시행에 개입하는 방법은 직접적 개입, 그 다음에 간접적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을 구분하는 것은 반드시 냅니다. 반드시. 어떤 형태로 나왔는데, 이제 지금 작년처럼 그 29번처럼 박스속에 이렇게 사례를 여러 개를 넣고 직접 개입에 해당하는 사례가 몇 개냐, 이런 걸 이제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인데요. 그렇게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안 나와도 지문으로는 반드시 한두 개가 꼭 등장합니다. 이거는 작년에 물론 출제가 됐지만 그 사례들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자, 30번 문제 풀어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냐 그런데, 이 직접 개입은 워낙 많죠. 정부가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또는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개입하는 게 전부 직접적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많죠. 토지를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은행제, 토지 수용제, 그다음에 토지 선매제도, 다 토지를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토지를 사들이는 거죠. 그리고 토지 수용, 토지 은행, 그리고 토지 선매제, 그리고 공공용지 확보, 이런 것이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 이제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정부가 직접 토지나 주택을 개발해서 민간에게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도시 개발이라든가 공영 개발, 또 공공주택 정책,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분양가 규제라든가 임대료 규제 정책이 있죠. 임대료 상한제나 분양가 상한제가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이죠. 이런 것들이 직접적 개입인데, 이거 워낙 사례가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 개입에 해당하는 사례를 몇 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토지용 규제에 해당하는 사례를 딱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 외에 나머지를 직접 개입으로 분류를 하셔야 돼요. 요 간접적 개입은 정부가 시장 기구의 틀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조세 정책을 통해서 조세를 감면해 준다거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부담금을 부과한다거나 부담금 부과라든가,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간접적으로 개입을 한다든가, 보조금 지급, 또 금융 지원을 통해서 뭐 대부 비율을 완화시켜 준다든가, DTI 비율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가지고 금융 지원을 통해서 개입한다든가, 또는 행정적 지원, 행정상 지원을 통해서 개입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간접적 개입 방법이죠. 이 사례들 익히셔야 돼요. 왜 토지용 규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바람직하게 이용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거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토지용 규제 수단이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지구제는 직접적 개입도 아니고 간접적 개입도 아니고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거, 이 개발권 양도제도도 토지 이용을 규제했을 때 토지 소득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죠. 그죠? 토지용 규제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이 TDR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신청했을 때 불허가 처분한다. 토지를 이용할 수 없어요. 인허가제라든가 또 금표리나 용적률 등을 제한하면서 건축 규제를 가하는 것도 대표적으로 토지용을 규제하는 수단이죠. 이 토지용 규제 수단 외워요. 그다음에 간접 개입에 해당하는 사례도 외우고, 그리고 나머지를 전부 직접 개입으로 이렇게 다 분류를 해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게 그 30번 해설해 보면 직접 개입 수단이 뭐 많죠. 공공토지 비축이나 토지 수용,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공영, 공공, 공용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건 전부 공공기관이 개입했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직접 개입이죠, 그죠? 토지 은행이라든가 또 토지 선매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양가 규제나 분양가 규제, 또 임대료 규제 전부 직접적 개입이에요. 사례가 워낙 풍부하니까 다 기억을 하실 수가 없고 간접적 개입에 해당하는 사례하고 거기 여백에다가 이 토지용 규제에 관한 사례를 적어 이렇게 네 개를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도, 인허가제, 건축규제 네 가지 딱 적어 놓고요. 특히 토지용 규제에 해당하는 사례를 좀 구분을 잘 못하던데요. 그 간접적 개입과 토지용 규제 사례를 익히고 있어야 직접 개입 수단까지가 다 비교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알겠지만 그죠? 또 32번에도 거기 봐라. 1번에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방법이다. 아니잖아. 이거는 간접적 개입이에요. 그죠? 보조금 지급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 이런 것은 대표적인 간접적 개입입니다. 해마다 여기 나온다는 걸 보시면 알아요. 또 뒤에 한번 넘겨볼까? 33번도 봐봐. 1번 지문에 개발 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이잖아. 그죠? 해마다 나와. 해마다 그냥 이 직접 개입하고 간접적 개입 토지용 규제를 구분한 거는 늘 나오는 문제니까 이 사례들을 꼭 익히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정리한 데서는 그죠? 올해 시험에 예상되는 거는 요 직접적 개입하고 요 정부 시장 개입 방법은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시장 실패의 원인들도 거의 한 문제를 내는데 최근에는 공공재에 대해서 2번 나와서 3년 동안. 그럼 올해 나올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에 대해서 그죠? 필연적으로 이건 거의 그냥 98% 올해 문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고 외부 효과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대비책을 세워놓으면 한 개 맞췄습니다. 그다음에 2장에 이제 토지정책. 이 토지정책도 물론 한 문제짜리죠, 그죠? 한 개 아니면 두 개. 작년에는 정책내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은 7문제씩 나왔기 때문에 토지정책도 작년에는 3문제나 나왔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그 정도 나올 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한 개 정도 예상하시면 되는데 요 토지정책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지역지구제하고 토지은행제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제도 이런 데에 대한 초점을 좀 두고 대비책을 세우면 되겠는데 1번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거기 1번에 2번 질문을 한번 볼까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정성은 토지의 양적 부정 문제를 양적 부정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죠. 그죠? 부정성 토지는 양이 한정돼 있고 증가되지 않잖아요. 그죠? 부정성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늘 이제 수량이 부족한 토지 부정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부정성이죠. 그리고 영속성은 직가고를 비롯한 질적 토지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다. 영속성이 직가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역시 토지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가격 상승의 원인이 뭐 때문이죠? 생산이 안 돼서 희소하기 때문이죠. 그럼 직가고를 약하는 원인도 뭐다? 부정성이죠. 영속성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부정성이 그죠? 부정성이 토지 부정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된다. 그리고 집가 상승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수요자 경쟁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다.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절대 공급되지 않으니까 생산비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토지의 희소성을 증가시켜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케 한다. 토지용을 집약화시키는 원인, 또 뭐 토지의 독점 소욕을 유발하는 원인 이런 것들이 전부 영속성이 아니고 뭐 부정성에서 비롯된 성질이야. 그러니까 토지의 양적 부정 문제도 부정성 때문이고 직가고도 부정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지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휙 읽어가다 보면 어디가 틀렸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걸 찍고. 그래서 이제 직가고의 원인, 직가를 상승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부정성이죠. 그래서 그게 2번이 틀려 있고요. 자, 뒤로 넘겨서 3번 문제 봐봐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닌데 이런 것은 쭉쭉 읽어보면 그냥 되는 문제들인데 3번 지문을 한 개 볼까? 용도 지역 지구제 시행 시 토지 소유자 간 형평성 문제는 보장되는 반면 토지 자원 활용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지구제가 실시가 되면 그 세대 간 형평성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이건 해결될 수 있는데 그 토지 소유자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거죠. 왜 그래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 용도로 지정이 됐고 을이라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보존 용도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 간에 지가 상승에 큰 차이가 나고 또 개발 용도 같으면 용적률이 높게 보이니까 건물을 고층화시킬 수 있죠. 근데 보존 용도로 지정이 되는 순간 지가도 하락할 뿐만 아니고 용적률이 낮게 보이니까 건물을 고층화시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지역 지구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 문제, 또
또 지역 상환의 형평성 문제, 이런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대, 지금 세대, 후 세대 간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토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개발용도, 보존용도를 이렇게 보완해가면서 진행하면서, 그죠? 세대 간 형평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간에 또는 용도 지역 상환에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이게 가장 지역적으로 안고 가장 큰 단점이죠. 그 지문이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세대간 형평성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지역지구제는 토지 소유자 간에 또 용도 지역 상환에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킨다. 지역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형평성 문제죠. 그리고 또 용도 지역이 잘못 지정되거나 그러면 지역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죠? 변경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상황 변화에 대처를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획일적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죠? 토지의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단점들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토지정책 중에서 부의 효과를 제거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는 지역지구제가 가장 대표적인 토지정책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지구제를 응용한 문제는 반드시 그냥 한 문제가 나옵니다. 다만 이제 지역지구제에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배운 공법 내용들이지, 우리 개론 시간에 배우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괴로운 거죠. 자, 4번 문제도 보면 뭐 실제 이제 기출 문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역지구제는 1번에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역할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바로 이 부의 역할을 제거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지역지구제죠. 이거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거다, 그죠? 그런데 2번 지문 보면은 국도기획법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 아니고요. 이제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도 있고 일반 주거지역도 있죠. 근데 전용 주거지역을 지정할 목적은 뭐지? 양호한입니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목적이죠. 그 일반 주거지역을 지정할 목적이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전용도 1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2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죠.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그리고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이죠.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도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어요. 1종이 저층 중심, 그리고 2종은 중층 중심, 중층, 그리고 3종이 중고층 중심, 저층, 중층, 중고층. 이 다 달라 이게. 이게 이제 편리한 주거환경인지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목적인지 여기 구분 보이는데, 그지? 전용이 양호한, 일반이 편리한. 이렇게 그러지. 전량은 일편단심, 전량은 일편. 우리 애인 전량은 일편단심, 내만 좋아한다니까. 전량은 일편단심. 이렇게 외우면 틀릴 일은 없겠죠, 그죠? 이 개론심에 나온 거니까 이건 딱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2번 질문은 제2 공동주택이니까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죠. 전용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이 되어 있고, 4번 질문도 기억을 하셔야 되죠. 용도 국도계획법상 이제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가 있고 용도 구역이 있죠. 근데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될 수 있어 없어요? 절대로 중복해서 지정될 수 없다. 용도 지역은. 그러나 용도 지구는 얼마든지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구분해 놔야 되겠고, 5번 문제.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나오면 대부분 그냥 날아가요. 지역지구제 지적 목적, 지역조절 실시한 목적을 묻는 건데, 1번에 토지 자원의 개발과 보존의 적절한 조화를 위함이다. 그렇죠. 이제 개발 용도로만 지정해서도 안 되고 또 보존 용도로만 지정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적절한 조화를 꾀할 목적으로 지역지구가 시행 중에 있고, 또 토지 이용에 따른 부의 역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그 부의 역할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토지정책이 지역지구제죠. 그 다음에 3번에 토지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함. 그리고 또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이런 목적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지역지구제입니다. 그런데 4번에 보면 지역지구제는 도시 내의 집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 아주 깔끔합니다. 지문이, 그죠? 이 뭐 어디가 틀렸다는 거 모르겠죠? 이런 목적 없습니다. 지역지구제는 집가를 조정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고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예요. 집가를 조정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나는데 한번 집가를, 도시 내에 집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기를 예방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있습니까? 뭐라고? 뭐? 분양가 상한제는 집가가 아니고 주택 가격을, 그죠?
분양가라는 게 뭐야? 아파트 분양가격을 일정 수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제를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저속이 갑석의 주택을 취득해서 주거 이동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주택 가격의 안정에 목적을 둔 거잖아요. 지가의 안정이라는 건 뭐야? 토지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시행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입니다. 토지의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이 아니고, 오케이? 좋은 얘기 했네. 그다음에 지가의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게 있죠. 우리 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미리 토지를 매입해서 비축하는 제도, 그게 뭡니까? 토지은행 제도죠. 그 토지은행 제도가 바로 지가의 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곽 지역에도 미개발 토지를 미리 대량으로 매수하죠. 그래서 정부가 매수해야 되면 외곽 지역의 난개발이나 투기가 예방돼서 지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가의 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게 바로 토지은행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격 공시제도, 표준지 공시가나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토지시장에서 적절한 지가의 정보를 정해주면서, 그죠? 지가의 안정을 도모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요 정도 수준에서 거래를 하면서 그 지가에 대한 정보를 정해주는 거예요. 일반인이 토지를 거래할 때 거래의 정보를 정해주고 지가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 지가 공시제도죠, 그죠? 가격 공시제도, 그 다음에 토지 은행제도, 이런 것들이 지가의 조정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기를 예방하고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뭐죠?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 중에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장 구축권한테 허가를 받고 해라. 그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도. 그거는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예요. 거래 규제. 거래 규제에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든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고요. 지가의 조정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토지은행제도라든가 공시지가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 두면 좋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거기 2번 지문 봅니다. 지역지구제 시행 시 주택 수요가 증감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유량주택 공급자들은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틀렸죠. 2번이 틀렸네. 유량 공급자는 누구를 뜻해요? 신규 공급자를 유량 공급자라는 거죠. 신규 공급자는 지역주구제에서는 절대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동산에서는 항상 초과이윤은 누구 몫이고? 기존 소유자의 몫이죠. 그럼 기존 소유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신규 공급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량 공급자죠. 기존 소유자만 초과이윤을 획득하니까. 저량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획득한다. 그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정 지역이 기존보다 우수한 용도지로 지정될 경우 주택산업이 비용 일정 산업이라면 장기적으로 원래의 주택가치 수준에서 그 지역의 주택량은 증가하게 된다. 그렇죠. 이제 그 지역주가 실시가 되면은 해당 지역에서는 생산비가 일정 불변이든 생산비가 종교보다 증가하든 감소하든 간에요. 반드시 주택량은 종교보다 증가합니다. 왜? 부의 예법과가 해결된 지역에 신규 건설업자가 진입을 해서 신축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신축한 양만큼은 주택 공급량은 반드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종교보다 지역주가 실시의 경우보다 그 지역의 주택량은 반드시 증가해요. 비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다만 이제 생산비가 일정 불변이라면 주택 가격은 원래 수준하고 똑같죠. 원래 수준과 같고, 그 다음에 생산비가 증가해버리면 필요한 수준보다 좀 적게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택 가치는 원래보다 약간 상승을 하고, 생산비가 감소해버리면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이 주택이 공급되니까 주택 가격은 원래 수준보다 약간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 차이점만 있는 거지. 공급량, 이 주택량은 반드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전혀 하자가 없는 옳은 지문이니까 기억을 해두는 게 좋죠. 그 다음에 5번에 이 지역지구제는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고, 바로 정부가 외부 효과를 제거할 목적으로, 즉 시장 실패를 수조할 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경제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역지구가 대표적인 경제적 기능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7번 문제 갑니다.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야, 이 진짜 요즘 시험은 그래도 요 정도로 지문이 긴 게 몇 개 안 나와요. 예전에 15회 시험 때는 그지? 한 문제 지문이 보통 이렇게 3줄, 4줄 되는 게 이제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보통 문제지가 한 과목당 문제지가 5페이지 아니면 6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되거든요. 5페이지나 6페이지라 40문제를 쭉 인쇄를 하면, 그죠? 근데
15에 때는 과목당 뭐 전부 9페이지 반, 10페이지 이랬습니다. 한 과목이. 그대로 지문이 길었다고. 15의 시험이. 그러니까 합격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과목을 40문제 풀었는데 지금은 50분이지만 시간 안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지문들 이거 참. 이 국토계획부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 풀어줘야 되나? 여러분이 그냥 풀면 되는 거죠. 안 될 모양이네. 자, 일반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토계획법상 계획이죠. 강력 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죠. 그 중에 가장 하위 계획이 뭐고?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최상위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그 다음에 그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까지가 강력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까지는 종합계획이죠. 그죠? 그러니까 종합계획은 뭐 기본적인 발전구조, 무슨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 보시면 둘째 줄에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그리고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지침이 되는 거예요. 왜? 도시군 관리계획의 바로 이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그죠? 이 기본 계획이 바로 관리계획의 수립 지침이 되는 계획이죠. 그리고 이번에 도시 그 국토계획법상 건축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량을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이 지역 지구를 실시하는 목적이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공공목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 초점이 그죠?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그 바로 용도 지역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용도 지역,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역이 있죠.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될 수 없잖아요. 그죠? 중복되지 아니하게 여기가 초점이라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도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지역이죠. 용도 지구도. 근데 지구는 중복지정이 가능하다 그랬죠. 요걸 이제 구분하셔야 돼. 그 다음에 3번에 국토계획법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거는 단독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면 전용이 돼야죠. 양호한은 전용 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입니다. 그 3번이 틀려있죠. 그제? 4번에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은 역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도를 높이 등을 제한 또는 용도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그러니까 지역이나 지구, 용도지역, 지구, 용도구역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럼 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구역을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이게 무슨 구역이고? 시가지 그 시가화 조정구역이죠.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목적이죠. 그 다음에 또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그게 용도구역입니다. 이 구역에 또 여러 개가 있지. 개발제한구역, 또 뭐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또 입지규제 최소지역인가 뭐 그런 게 있지. 몇 개 있죠. 그죠? 그다음에 국토계획법상 5번에 녹지지역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자연녹지로 구분하잖아. 그죠? 녹지지역도 이렇게 보존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있잖아요. 근데 보존녹지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보존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살림 및 녹지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보존녹지로 지정되는 거고, 생산녹지는 생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국토계획법에서 요 용도지구나 지역, 이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들이 다 있는데요. 그 목적들을 가지고 한 문제를 낸 건데 참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하니까 제가 별도로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8번 문제 또 보자. 전부 이 사람은 국토계획법 내용을 많이 내놨던데 요즘 공부 문제가 자주 나오다 보니까 8번에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드리는 거. 국토계획법상 준주거지역. 이제 주거지역이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가 있죠. 근데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거기에 이제 초점이죠.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거죠. 이 준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2번에 국토계획법상 일반 주거지역 중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죠. 일종의 저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아닙니까? 요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저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보호. 그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그다음에 3종은 중고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목적이 되겠죠. 그럼 그게 밑에서 하단의 둘째 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가고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가야죠. 1종이 저층, 2종은 중층, 3종이 중고층 중심입니다. 이게 참 괴롭죠. 이런 거 나오니까. 근데 이 공부하신 분들은 뭐 다 알고 있지만 그죠? 1차 하는 분들은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짜증나지? 그 다음에 3번에 그 2번 지문 틀려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그 공업지역도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으로 또 나누잖아요. 근데 전용공업이 좀 무거운 구조 아주 주로 중화공업이라든가 공해성공업 이런 걸 수용할 목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그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죠. 그다음에 상업지역도 4번에 상업지역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또 근륜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4개로 나누잖아요. 근데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게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을 확충할 목적입니다. 그게 중심상업지역이거든요.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을 담당할 목적으로 필요한 지역이죠. 요 이제 대부분 의미를 읽으면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5번에 보면 성장관리계획 하는 게 있지. 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성장관리계획이라 하는 거고, 요 사람은 국토법 문제를 상당히 많이 내놨던데 그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이제 9번에 보면은 3번 지문에 지구단위 계획이죠. 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 목적이 지문에 한 3년에 한 번씩은 꼭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입니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하여 4가지 목적으로 토지용 합리화, 기능 정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이런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란다. 이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목적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그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뜻합니다. 그 지문 유심히 기억해놔야 되겠고요. 거기 4번 지문을 한번 볼까? 국토계획법상 취락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가 필요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정한 지구가 취락지구다. 아닙니다. 이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국에서 지정한 지구고요. 지금 이제 여러 기능 중에 2개 이상 기능을 유지할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이 있죠. 이런 걸 복합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거다. 그지? 취락지구가 아니고 공포에 복합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2 이상의 기능을 유지할 목적으로 지정한 지구죠. 그다음에 5번 지문에 보호지구 있죠. 지구 중에 보호지구. 그 보호지구에는 어떤 게 있어요? 보호지구에 3개가 있잖아. 뭐 있노? 문화재 보호지구, 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이렇게 3개로 나누잖아. 그죠? 공용시설이나 업무기능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무슨 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 우리 이제 개론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 대해서는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런 건 공부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에 배운 거 지식으로 풀어요. 그다음에 11번에 보면 그 5번 지문에 보면 용도 지역 중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도시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그랬는데 당연히 이제 용도 지역은 국토법에서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그다음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렇게 4개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도시 지역이 다시 또 어떻게 나눠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나뉘는 거고 관리 지역이 이제 보존 관리, 그다음에 생산 관리, 계획 관리 이렇게 나누잖아, 그죠? 근데 이제 자연환경 보존 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문화재, 해안 생태계, 수산자원 보호 육성 이런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죠. 그게 지정 목적은 그게 있는 지문이 그대로 맞는데요. 왜 틀렸냐면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이런 목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틀린 거야. 도시지역 중에서 그 말이.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요 도시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도시지역에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도시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완전 별개의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군이죠. 별개의. 그러니까 그냥 그 5번 지문은 도시지역 중에서 요 말을 빼버려야 돼. 그래야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필요한 지역이지만 자연환경 보존 지역의 지정 목적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도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문이 틀려 있는 겁니다. 도시지역 중에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이니까 그게 틀려 있는 거죠. 그죠? 의미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뒤로 가서 13번 봅시다.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이미 틀렸죠. 공동주택 가격은 누가 공시하는 거고? 국장이 공시를 하는 거예요. 시군구청장이 아니고, 그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거는 뭐죠? 개별주택 가격이죠. 개별주택 가격이나 개별 공시가 이 개별자 들어가는 것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별자가 빠진 거, 뭐 표준지 공시가라든가 표준주택 가격이라든가 공동주택 가격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권 자체가 틀렸으니까 뒤는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다음에 2번에 토지 선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선매, 원래 이 선매는 거죠. 선매가 뭐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가 개인에게 자기 토지를 팔려고 할 때, 그죠? 개인에게 팔기 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에게 미리 매수할 사람을 정해가지고 우리한테 이 국가에게 먼저 땅을 한번 팔아보시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선매제도. 그러니까 개인에 앞서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 그래서 선매제도라고 하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강제성이 전혀 없는 제도, 임의제도입니다. 뭐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 안 한다고 함부로 남의 땅을 수용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그죠? 수용이라는 거는 반드시 절차가 있어야 되죠. 동의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수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총수의 몇 분의 몇?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전체 대상 토지의 몇 분의 몇?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수용을 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분의 1, 3분의 2 이상의 동의 갖고서는 절대 수용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임의대로 남의 땅을 수용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선매제도에서 수용 이런 말 나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전혀 강제성이 없는 임의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그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는 제도가 아니고 언제부터?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데 누구에게 신고해야 됩니까? 거래하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한다. 시군구청장한테 이거 달수구에서 거래하면 달수구청장한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근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 아니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에요. 만약에 울산 사람이 대구 달성군 화원에 있는 땅을 샀죠. 그럼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 울산 남구에 사는 사람이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토지를 매입했다. 누구에게 신고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달성군수한테 신고하라 이 말이야. 울산 남구청장이 아니고 자기 주소지 관할이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다 알지.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올해 개정됐으니까 다 알고 있겠죠. 올해는 그런 데서 잡으려고 하니까 또 허점을 지른다니까.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또 냅니다. 앞에 또 맞게 해놓고. 그럼 또 다 이기는 거지, 그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알았어요? 4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5번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하여튼 임대주택은 지금 여기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그러니까 일반 민간 임대주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지원 또 민간 임대주택 하는 게 있거든. 근데 공공지원이 들어가면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적 자원 지원 없이 일반 민간,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거죠. 근데 그 읽어봐봐. 임대사업자 누구? 민간 임대사업자입니다. 공공이 아니고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당연히 민간이 공공하니까 끝이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그래야 되고, 공공지원 임대주택 이렇게 나오면 끝부분이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은 정부가 공급을 하든, 그러니까 민간이 공급하든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든 반드시 몇 년 이상, 10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공급을 해야 돼. 10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공급해야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10년 이상 임대 목적인데 50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있고 30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50년 이상 임대 목적이 되면 영구 임대주택,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하면 국민 임대주택 이렇게 됩니다. 뒤에 나중에 그 주택증자에 가면 뒤에 나오니까 비교하고, 임대주택은 무조건 10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공급을 한다. 그 10년을 기억해야 돼. 8년이 아니고 10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이제 재작년에 나온 문제인데, 지금 우리 택지 소유 상한제라든가 초과 이득세제는 폐지되고 없다 그랬죠. 그럼 지금 2번 질문에 보면 도시계획국 안의 택지에 대하여 가구별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택지가 있으면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한다. 요 말이 이제 아직도 택지 소유 상한제가 시행되니까 소유 상한을 1세대가 너무 많은 택지를 소유하면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해가지고 택지 소유 상한제나 초과 이득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지금 둘 다 폐지된 제도니까 이런 거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2번은 말이 안 되는 지문이 되겠고요. 15번 문제 별 그려야 돼. 별. 요 문제는 그대로 응용해가지고 요 지문에서 3개 이상은 반드시 응용문제로 또 나옵니다. 올해는 그죠? 여기서 옳은 거 찾는 지문을 낼 수 있는데요. 역시 올해. 그러면 1번이나 5번 지문에서 옳은 걸 낼 거예요. 아마 답으로. 자, 전부 그 옳은 지문으로 수제해서 다 기억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요거는 자, 개발이익 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 시행에 의해 물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기속되는 사업이윤 증가분이 아니고, 물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생기는 이익이 아니고 뭐고,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 상승 이익, 그걸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이 말이란 말이야. 여기가 이제 갑, 을, 병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변을 이제 정부가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해. 그럼 이 지역 주변에 지가가 필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정부의 개발로 인해서. 근데 토지수에는 아무 노력도 없이 지가가 상승하니까 이익이 낮잖아요. 그죠? 근데 개발 이익의 개념이 뭐냐? 자, 요 지역의 토지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지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1년에 한 3% 정도 지가가 상승한단 말이야. 근데 요 지역만 그죠? 지가가 이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가지고 35%나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럼 정상 지가가 상승하면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지역만 35%나 지가가 상승했으니까 큰 혜택을 받잖아. 그죠? 이 중에 이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이 생겼죠. 거기에 25%를 환수해 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제도가 개발이익 환수제도야. 그럼 이제 개발이익이란 국가 등의 개발로 인해 인접지역 토지 소유자가 물가 상승분이 아니고 뭐라고?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생긴 지가 상승 이익, 그걸 개발 이익을 한다 이 말이야. 그 이익을 회수해 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개발 이익 환수제도인데, 이 개발 이익을 회수할 때 어떻게 회수합니까? 부담금을 부과한다.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요. 요 개발할 때 자금을 너희들 좀 부담해. 이렇게 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또는 조세를 부과해서 환수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지? 조세 부과로 이런 것들을 환수하는데, 이걸 허용하고 있는 법이 뭡니까? 개발 부담금이라든가 조세를 부과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이름. 이게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 법 이름까지 다 기억을 해요. 올해 요거 나올 거야 시험에.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이거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비교를 해야 될 게 있어. 그러니까 개발 이익이나 개발 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1번 지문은 물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게 아니고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생기는 그 지가 상승 이익, 그걸 바로 개발 이익을 한다 이 말이야.
정상지가 상승분입니다. 이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도계획법상 특광시 또는 군의 관할구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종합계획입니다.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와야죠. 그리고 세 번째, 개발 손실 보상제도는 토지이용 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 용도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 부담금 제도가 있다. 이 개발 부담금 제도는 개발 이익 환수 제도 중에 하나라.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에 개발 부담금 제도 이런 게 있는 거지. 이거는 개발 손실 보상제가 아니다. 개발 손실 보상제는 뭡니까? 정부가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을 못하게 규제를 가했어요. 그럼 손해가 크죠? 그 손실을 간접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그지? 그게 뭐가 있노? 이거는 개발권 양도 제도죠. 그죠? 개발권 양도 제도가 손실 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용 규제를 했을 때, 그 토지 소유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 주는데 초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개발 부담금 제도가 아니고 개발권 양도 제도죠. 그리고 네 번째, 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러니까 이제 이 주택부에서 그 지역 주택부에서 그 조합이 이렇게 세 개 있는 거 배웠습니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세 개가 있죠. 4번이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5번 지문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요 법에서 정비사업이, 그지? 요 법에 규정된 정비사업이 세 가지가 있잖아. 그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요 세 가지 사업인데, 요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재건축 부담금은 어디에만 부과하느냐? 여기만 부과하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에만.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에는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게 없어요. 재건축 부담금이 규정되는 거는 재건축 사업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기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왜? 재건축이라는 게 뭐야? 우리나라 재건축이라는 게 뭡니까? 재건축은 뭘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잖아. 그죠? 여기 지금 송현주공 아파트가 있단 말이야. 송현주공 아파트가. 근데 이게 워낙 낙후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재건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전부 새로 밀어버리고 완전히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새로운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어가지고 이제 여기 원래 그 입주자에게 분양을 해주고 그리고 남는 것은 또 일반인에게 또 분양을 또 하잖아요. 근데 원래 요 가격이 3억 같단 말이야. 근데 재건축을 해가지고 새로 딱 조성하니까 이거 5억까지 가치가 상승했어. 이 가격 상승이 이익 2억 생겼잖아. 그죠? 그럼 요 이익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게 재건축 부담금이지. 그죠? 근데 이거는 재개발 사업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이 없단 말이야. 주거환경 사업 이런 데서는 오직 재건축 사업에서만 있어요. 재건축 사업에서 이렇게 가치 상승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재건축 부담금인데 요 재건축 사업에서만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은 없다 일단. 그다음에 재건축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어요. 재건축 부담금을 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 요거는 원래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오는 거죠. 근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요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요걸 환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 법 이름이 달라요. 요거 오래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죠? 근데 재건축 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 이름이 틀리죠. 도시 및 중앙정비법도 아니고. 알았지? 그러니까 요 5번 지문 이렇게 고쳐야지.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그래야 돼. 재개발 사업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이 없단 말이야.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시행되는 게 아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개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이 아니고 뭐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에요. 올해 법 이름 구분하는 게죠. 올해 시험에 한 문제 나올 건데 여기 아마 여기 없지 싶은데 한 개 적어줘야 돼. 도저히 안 되겠다. 자, 여기서 이제 법 두 개 구분했죠. 지금 개발 이익이나 개발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뭐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이에요. 재건축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다. 그지?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제 이걸 규정하고 있는 법은 뭡니까? 토지 거래 허가제 어디에서 나오대요? 국토기획부에서 토지거래 허가 배웠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뭡니까? 민법이요. 유동용 유호도 배웠다고 민법. 큰일 나겠네. 큰일 나겠어. 여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요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중개 실무에서 금인계약서 배웠죠. 금인계약서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부동산 등기법. 맞아요, 틀려요? 공인회사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에 관한 법령. 그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 부동산 등기법하고 등기 특별조치법은 다른 겁니다.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고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인계약서는. 이 중개사 올해 중개사 시험 문제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물론 내가 예상 문제 만들어 주겠지만 그제 이 금인계약서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건축물 등의 분양에 관한 법률. 맞아 틀려요? 건축물 등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규정됐다.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주택법입니다. 이 법 이름을 여러분이 모릅니다. 법 이름을. 오늘 내가 법 이름 5개 알려줬다 지금. 저 5개 중에 올해 한 문제 나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해 준다. 이번에 감정평가 시험에서 그죠? 요 법의 근거를 묻는 게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게 나온 게 다른 거 다 맞게 나왔는데 요게 틀리게 나왔어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왔네요. 국토기획부에 규정되는 게 아닙니다.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도 참고로. 나중에 예상 문제는 별도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9월에 가서. 저렇게 시간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저렇게 한 줄 몰랐습니다. 못 봤다. 자, 요 법 이름 기억해 놓고요. 이제 안 지울 테니까 지우지 말고 그냥 두고 16번부터는 좀 더 쉬었다 합시다.